자, 고려의 통치체제까지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뭘 배울 거냐면, 자, 우리 단원명 뭐예요? 통치체제의 정비어 대외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오늘 대외관계 한번 살펴보기 이전에요. 봐야 될 배경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당시 중국, 즉 동아시아의 정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고려가 건국되었을 당시에요. 중국은 어떤 시기였냐면 바로 여기 5대 10국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지금 중국사를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려가 건국될 당시는요. 이 중국을 통일했었던 당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우리 예전에 남북조 시기에 중국이 혼란스러웠다라는 내용 배웠었죠? 그것과 비슷하게 다시 당이 멸망하고 나자 수많은 나라들로 쪼개어져서 5대 10국 시기라는 분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가 고려가 건국된 당시였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배웠던 성종 시기쯤으로 오면 이제 중국이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끝내고 송나라가 다시 중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송나라가 있었을 시기에 당시 중국은 어땠냐? 물론 중국을 통일을 하긴 했지만 주위에 이렇게 수많은 북방민족 세력들이 중국을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력들은요, 자기들이 왕조를 건국을 하고 여기 있는 중국을 끊임없이 침입하기도 했지만 그와 함께 어디를 같이 쳤느냐, 중국과 친선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지정학적, 지리적으로도 옆 나라에 위치하고 있었던 여기 고려까지 함께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이민족 왕조, 북방민족들이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살펴볼 때 요, 금, 원나라라고 하는 세 나라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왕조들은 누가 세운 나라냐? 요 나라는 거란, 금나라는 여진, 그리고 원나라는 몽골 민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민족은 계속해서 중국을 공격하기도 했지만 고려도 계속해서 순서대로 침입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몽골, 이 침입하는 과정은 뒤쪽에서 배울 거고요. 오늘은 거란과 여진이 고려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북방민족은 바로 거란입니다. 이 거란이 우리 고려를 총 3차례에 걸쳐서 침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게 된 배경은 국외와 국내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국외는 우리가 지금 본 내용들과 같아요. 당시에는요, 일단 송나라가 5대 10국의 혼란기를 수습하고 중국을 다시 통일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송나라 위쪽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 거란, 당시 여기까지가 다 거란의 영토였거든요. 그만큼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는 사건 하나 있죠. 발해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로 거란이었는데요. 이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면서 계속해서 세력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 국외의 배경이라면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태조 왕건의 정책에서 배웠죠. 당시 고려는 계속해서 북진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북진 정책이 뭐였어요? 우리 당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옛 고구려 영토 있죠. 여기 고려 위쪽으로 이 수많은 영토들, 옛 고구려 땅 회복하겠다.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바로 북진 정책이었어요. 그런데요, 고려는 이 과정에서 거란이라는 나라를 매우 배척을 합니다. 거란이 친하게 지내자고 낙타도 50마리나 줬는데 다 굶겨 죽이고, 훈요 10조에서도 태조는 거란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 거란을 경계하라 라는 유언을 남겼죠.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당연히 고려가 거란을 배척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살펴봤을 때 바로 같이 고구려를 계승하는 형제 나라였던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배경으로 이렇게 국내와 국외의 측면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배경을 살펴봤을 때 거란은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힘이 세지고 있는 나라인 반면에 고려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란을 매우 적대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거란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시피 결국에 자신에게 호의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나를 경계하는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살펴볼 것은 바로 1차 침입인데요. 이게 고려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성종이 재위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렇게 거란이 침입했을 때 고려의 신하 중 한 명이 나서서 아주 훌륭한 외교談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서희라는 인물인데요. 우리 왼쪽 인물이 서희겠죠. 거란의 장수로는 당시에 소손양이라는 장수가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둘의 외교談판을 통해서 1차 침입은 일단락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말을 했길래 어떤 내용의 외교談판이었길래 거란이 물러가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하고 있는 부분은요. 우리 주어진 프린트 마지막에 한 걸음 더 라는 부분에 이미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함께 참고하면서 채워 넣으면서 들으세요. 자, 거란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고려의 대표인 서희와 거란의 대표였던 소손영이 딱 앉아서 외교談판을 하죠. 그래서 일단 거란이 자기의 입장을 먼저 말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거란의 장수 소손영이 말합니다. 그대의 나라는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소. 그래서 고구려 땅은 다 우리의 소유인데 어찌하여 그대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오? 라고 물어보죠. 일단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우리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고려는 여기 위에 있는 옛 고구려 땅의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진 정책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어요. 근데 거란이 뭐라고 불만을 제기하냐면 지금 통일신라 다음에 어쨌든 고려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다. 그리고 고구려 옛 땅인 만주 지역, 여기 지역은 다 우리 거란이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계속해서 고구려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가? 라고 물어본 거죠. 이게 첫 번째 소손영의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 주장도 제기를 합니다. 자, 또 우리와 국경을 같이 맞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 건너서 송을 섬기고 있다. 왜 우리랑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저 멀리 있는 송이랑만 친하게 지내? 라고 두 번째 불만을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와서 지금 고려를 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쳐들어왔으니까 땅을 떼어서 바치고 사신을 보내서 우리랑 교역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무 일 없을 것이요. 우리한테 땅 바치고 교역을 하면은 물러가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란의 불만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희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인데 왜 고구려 땅 노리냐? 첫 번째. 두 번째. 왜 우리랑 국경 맞대고 있으면서 송이랑만 친하게 지내냐? 자, 여기다 서희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서희는요. 그런 것이 아니오 라고 하면서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 고려는 고구려의 후손이요.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고려라고 짓고 석양이라고 해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중시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소손영이 지금 너희는 신라를 계승한 나라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서 고구려의 옛 땅 회복하려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왜 송이랑만 친하게 지내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일단 여진이라는 나라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고려가 말하는 거죠. 야 거란아, 우리 너랑 내가 왜 친하게 못 지내는 줄 알아? 왜냐면 그 사이에 여진이라는 나라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여진이 지배하고 있어서 거란과의 교통이 차단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친하게 지낼 수 있냐? 니네가 여진을 쫓아내. 그래서 우리 옛 땅을 회복해서 거기다가 성곽도 쌓고 길을 통하게 된다면 너희랑 나랑 교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여진만 없으면 우리 교역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도를 보면은 지금 요와 고려가 있을 때 이 사이에 여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진을 핑계로 삼아서 고려는 여진만 없으면 너희야 교육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지금 각각 소순영이 두 가지 주장을 하고 서희가 이 두 가지 주장을 어떻게 반박했는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훌륭한 서희의 외교 담판의 결과 어떻게 됐느냐? 소순영이 좀 그런 거 같네? 맞는 말 같네? 하면서 물러나게 됩니다. 고려와 여진 사이에 무엇을 약속하면요? 첫 번째, 고려는 이제 더 이상 송과 교육하지 않겠다. 송과 관계를 단절하겠다라고 첫 번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방금 고려의 서희가 뭐라고 했어요? 여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걔네를 쫓아내고 거기 영토를 회복해서 성도 쌓고 길을 통하면 우리가 교육할 수 있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정 땅을 받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이쪽 지역인데요. 여기를 우리가 강동 6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된 게 두 번째 결과예요. 자, 그래서 거란과 고려 사이에 일단 타협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왜 거란은 계속해서 2차, 3차 침입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란의 2차 침입입니다. 거란이 왜 쳐들어왔냐면요,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송과의 관계 단절하겠다. 그런데 고려는 계속해서 송과의 관계를 지속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받은 그 강동 6주라는 땅이 되게 요충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거란 입장에서는 주고 보니까 다시 돌려받고 싶은 거죠. 여기 3차 침입 때도 나오지만요. 계속해서 강동 6주의 반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도 있었고요. 또 이제 거란이 어떤 내용을 구실로 삼냐면 우리 아까 1차 침입은 성종식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왕이 목종이라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현종이에요. 근데 이 2차 침입과 3차 침입은 둘 다 현종식이거든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강조의 정변이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강조라는 사람이 당시의 왕이었던 목종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왕으로 올린 사건이란 말이죠. 거란은 이런 강조의 정변,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내가 문책해야겠어, 내가 혼내줘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삼아서 바로 2차 침입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요, 누가 활약을 하게 되냐면 바로 양규라는 장군이 활약을 해서 잠시 수도인 개경이 함락된 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거란군을 몰아내고 서로 타협을 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8년쯤 뒤에 다시 한번 3차 침입이 일어나게 되죠. 계속해서 거란은요, 강동 6주 이거 준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계속해서 강동 6주에 반환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고려는 당연히 거절하죠. 그 과정에서 3차로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주 유명한 장군과 전투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광안찬의 귀주대처에서 아주 대승을 거두고 결국에는 고려와 거란이 다시 한번 타협하면서 물러가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3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거란은 고려에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과에서 구계적인 면 먼저 살펴보면요. 동아시아에서 송, 거란, 고려가 세력 균형을 이루고 이제 평화를 유지하게 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제 거란, 북방민족이 계속 침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피해를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들을 쌓게 됩니다. 수도인 개경에는 뭘 설치하냐? 나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 건이었냐면 아까 우리 귀주대첩에서 싸웠던 강감찬 장군의 건의로 개경에는 나성을 쌓게 되고요. 우리 국경지대에는 뭘 쌓게 되느냐? 여기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도 국내와 국외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 수 있고요. 다음 이제 여진의 침입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우리 요 나라 이제 거란이 이제 세력이 점점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주자로 떠오른 북방민족이 누구냐? 금나라를 세웠던 여진족이에요.
여진은요, 처음부터 세력이 강한 건 아니었어요. 이 여진이 고려와 처음에 어떤 관계였냐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던 민족입니다. 그만큼 세력이 강하지 않았는데요. 11세기 후반 결한의 세력이 약해질 때쯤 이때부터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진이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단 고려가 초기에는 빈번하게 패배하게 돼요. 근데 이때 여진이랑 싸웠던 고려의 장수가 바로 윤관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남아있는 한번 사료를 살펴보면요. 당시 윤관이 당시의 왕이었던 숙종이라는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가 왜 졌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전의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적들은 말을 타고 있는데 우리는 걸으면서 싸운 까닭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죠. 당시에 거란이나 여진, 몽골 다 어디냐 북방민족이라고 했는데 이 북방민족은 유목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 이 민족들은요 원래 말을 타고 다니는 민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싸울 때도 말을 타기 때문에 걸어서 뛰어서 진격해서 싸움을 했던 고려군과 싸웠을 때 절대적으로 여진군이 유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관은 이러한 이유로 우리 새로운 군대 만들어주세요 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군대 이름이 뭐냐면 바로 별무반이라는 군대예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군대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이죠? 말을 탄 부대, 그리고 여기 걸어다니는 신모군, 그리고 승려로 구성된 한마군으로 구성된 부대가 바로 별무반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별무반 이 한 단어만 외우면 됩니다. 즉 이제 고려도요. 말을 타고 다니는 여진 군대 대비해서 말을 타고 다니는 군대를 만든 거죠. 그게 바로 별무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윤관이 별무반을 창설해서 얘네를 끌고 다니면서 여진과의 싸움에서 꽤 좋은 성과를 내기를 시작하죠. 이런 성과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림인데요. 이게 바로 교과서도 있는데 척경입비도라는 그림입니다. 우리 이게 자세히 보면요. 자, 여기 비석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냐면요. 고려의 땅이라고 써져 있는 비석을 지금 세우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여진에 있는 지역을 정복해서 여기 비석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면 여진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여진 땅을 정복하고 있구나 라고 알면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세운 게 뭐냐면 동북구성이라는 9개의 성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위치는요 대충 짐작해 보건데 자 여기 고려와 여진과의 경계에 있는 이 지역에 아마 동북구성을 세웠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쨌든 고려는 여진에게서 승리를 거두고 동북구성이라는 성도 쌓았어요. 그런데 여진이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제발 저희 그 땅 없으면 너무 힘들고요. 제발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되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려의 입장에서도요. 이 동북구성이 되게 멀리 있고 관리하기 힘든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반환, 즉 돌려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진이 이 땅을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조용하게 살았을 것이냐? 그렇지 않았겠죠? 자, 여진은요. 이 이후에 점점 더 세력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여진족, 민족이 아니라 금이라고 하는 왕조를 세우기에 이르죠. 이 당시에 여진족이 얼마나 세력이 강해지느냐? 자,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요. 이게 지금 중국 지역이거든요. 여기 여진족이 지금 성장을 했어요. 금이 얼마나 세력이 커졌는지 북송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지금 금나라는 중국을 멸망시킬 정도로 세력이 그 사이에 매우 강성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를 멸망시키냐면 옆에 있던 거란, 요 나라 있죠? 이때 금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지금 북송과 거란을 멸망시킨 금나라, 이렇게 세력이 강성해진 금나라가 고려에 요구를 하게 되죠.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면 고려에다가 자 우리 군신관계 맺자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고려는 신하고 금나라는 임금인
군신 관계를 맺을 것을 고려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려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전까지는 우리 보고 부모의 나라라고 하면서 섬기더니 이제는 자기네를 임금으로 섬기라네. 고려 조정 내에서도요,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고려의 조정 안에서 입장이 두 가지로 갈리죠. 쟤는 너무 건방지다, 싸우자 라고 하는 쪽과, 지금의 금나라는 예전에 우리를 부모로 섬기던 그 애들이 아니다. 그냥 지금 현실 정세에 따라서 군신관계 맺자. 이게 더 안전하다. 싸우자, 군신관계 수용하자. 두 가지 파로 나뉘게 되죠. 결과는요, 이 관계를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당시는요, 고려의 지배층은 문벌귀족이에요. 자, 문벌귀족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살펴볼 건데요. 이 이자겸은요, 딸을 줄줄이 왕들과 결혼시켜서 엄청나게 세력이 강했던 문벌귀족이에요. 이 사람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강했던 문벌귀족 세력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히 자신의 기득권 세력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냥 금의 사대관계, 군신관계 수용하자 라고 주장한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자겸 등의 요구에 따라서 고려는 금과 군신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진과의 관계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려의 대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나까지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고려는요, 여러분, 무역이 엄청나게 활발했던 나라였습니다. 특히 그래서 대표적인 무역항이 어디였냐? 병란도라는 예성강 하구에 위치하고 있던 항구가 대표적인 항구였습니다. 여기는요, 당연히 중국, 일본, 그리고 아까 여진 거란과 같은 북방민족뿐만 아니라 저 멀리서 이슬람 상인까지 병란도에 와서 활발한 교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외국인의 출입도 다 허용했고요. 무역을 되게 장려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려는요, 아주 개방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한 나라다라고 우리가 합니다. 자, 그래서 송, 거란, 여진, 이슬람 상인들과 교육한 물품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거 언제 다 외우겠어요?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우리 이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고려가 송과 왜 교류했는가, 혹은 거란, 여진과 왜 교류했는가, 이 이유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송과의 교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당연히 중국은 여전히 고려 입장에서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는 지대예요. 그래서 뭐를 대표적으로 수입하느냐? 비단, 문방구, 그리고 약재, 서적, 책 같은 거, 이런 선진 문물들을 지금 수입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송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훨씬 더 선진국인데 고려와 왜 교역을 했느냐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송이 고려와 적극적으로 교류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위에 있는 요나, 여진과 같은 나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당시요, 송은요, 문치주의라고 해서 되게 문관이나 문화, 공부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인해서 군사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사력이 약해지는데 주위에는 이런 북방민족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왜 고려랑 교류를 했느냐? 필요시에 이런 고려의 군사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이유로 송은 고려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고요. 즉,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느냐? 송과 고려가 있다면, 자, 우리 송 입장에서는 고려에다가 선진 문물을 제공하고 고려는 송에게 군사적 지원을 주는 관계였던 거죠. 자, 이 관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 여진과 왜 무역을 실시했느냐 살펴볼 수 있죠. 품목들을 일단 한번 살펴보면요. 자, 여진이나 거란과 같은 북방민족들은요, 일단 식량이 매우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말이나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초원을 찾아다니는 이동 생활을 하는 민족들이 바로 유목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식량이 부족했단 말이죠. 그래서 교류한 품목을 살펴보면요. 고려는 이들에게 무엇을 수출하느냐? 곡식이나 곡물, 이런 생필품 같은 것들을 수출을 합니다. 관계를 살펴보면 고려는 이들에게 생필품 혹은 우리 선진 문물들 있죠. 책 같은 거, 중국에서 수입해서 받아들인 선진 문물들을 이런 북방 유목민족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럼 이 과정에서 고려는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송과 유목민족들 사이에서 중개 무역의 이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정학적 위치로 봐도요. 송과 이렇게 위에 있던 북방민족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여기서 이득을 얻는 무역을 실시했다는 거죠. 고려의 대무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품목을 일일이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이 서로 교육했던 이러한 이유들, 이 관계를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슬람 상인들, 이들도 같이 교육을 했다고 했죠. 당연히 다양한 물품들을 서로 교육을 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영어 이름의 유래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공식 이름은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영어로는 코리아라고 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이 코리아의 유래가 바로 고려에서 왔다는 사실.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고려를 말하면서 이게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퍼지게 된 것이 우리나라 영어 이름의 기원이라는 거 그냥 알아두면 좋을 상식이죠. 여기까지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고려의 대무역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교과서에 있는 탐구 문제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 124쪽에 있는 탐구 학습 내용 확인하기에서는요. 우리가 3차 시에 걸쳐서 배운 내용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복습할 겸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서 광종과 성종의 정책을 묻고 있네요. 광종 혹은 성종은 노비항건법을 시행해서 왕권을 강화했다. 노비항건법은 바로 광종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우리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조사해서 양민으로 다시 해방시켜주는 정책이죠. 자, 두 번째, 과거 혹은 음서 둘 다 관리 등용 제도인데요. 이것은 공신이나 고위 관리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시험 없이 관리를 뽑는 제도라고 하네요. 바로 음서 제도입니다. 과거 제도는 시험을 봐서 뽑는 제도이자 반면에 음서 제도는 이런 5품 이상의 관리들 혹은 공신, 왕족 이런 사람들의 자제나 사위, 조카 이런 사람들을 시험 없이 관리로 임명해주는 제도라고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서로 관계 있는 것을 바르게 연결하라고 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일단 딱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바로 성종 때 건의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이 성종의 정책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오늘 배운 북방민족들의 침입에서 활약한 장군들의 이름인데 이 3명 정도는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처음에 윤건은 바로 여진족의 침입에서 별무반의 창설을 주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무반 편서 여기로 연결 지어볼 수 있고요. 서희랑 강감찬 같은 경우는 거란의 침입에서 활약을 한 인물이죠. 서희는 바로 1차 침입에서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종 6주를 회복을 했고요. 강감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귀주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거란의 3차 침입에서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자, 3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에는 중서문화성과 중초원의 고관들이 모인 이것과 같은 회의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회의기구는 딱 2가지가 있었죠. 이 2가지 회의기구는 중국의 삼성 6부에서는 없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기구라고 했습니다.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2개의 회의기구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보면은 고려는 땡땡 때 12목을 설치해서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성종의 업족이죠. 그래서 이 12목 설치가 바로 여기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종 때는 경기와 오도, 양계의 행정구역이 정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의 기본적인 지방행정구역이라고 하면은 수도를 포함한 경기지역, 그리고 나머지 오도라는 일반 행정구역과 양계라는 국경지역의 군사행정구역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 사변은 너무나도 쉬워요. 예성왕 입구에 위치한 국제무역항이래요. 바로 병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라비아 이슬람 상인까지 왕래하여서 활발하게 교역을 하였다. 그래서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우리 고려가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습 내용까지 간단한 문제들이지만 한번 확인해 보고요. 오늘 강의랑 같이 올린 퀴즈도 꼭 한 번씩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